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의 구독자 중 한 사람인 김지혜라고 합니다. 현재 나이는 43살이고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선택했던 결혼이었는데 고작 5년 만에 모든 걸 정리하게 됐던 겁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과 실패를 보면 짐작이 잘 되지 않으실 테지만 사실 제 꿈은 현모양처였어요. 안정적인 가정과 많은 아이들을 낳거나 혹은 그게 불가능하면 입양을 할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었죠. 남편에게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시부모님도 공경하면서 사는 꿈. 누군가는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늘 그런 삶을 갈망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무척 컸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분은 함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주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 때마다 두 분은 늘 언성을 높여 싸우기만 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의 일 중독 때문이었죠. 당신 이제야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2주 전에 말하지 않았어? 오늘 지혜 학부모 상담 있다고. 내가 몇 번을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이번엔 참석하겠다며. 내가 매번 참석해서 이제 쓸 연차도 없다고 말했는데도 또 약속을 어겨?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 그랬나? 미안, 바빴어. 그게 다야? 지금 나한테 할 말이 그게 끝이냐고? 그럼 무슨 말을 해? 뭐 눈물이라도 뚝뚝 흘리면서 사과해야 했어? 피곤해 죽겠는 사람 붙들고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진짜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당신 애 엄마야. 그것도 아직 엄마 손이 필요한. 무슨 애야, 중학생이. 초등학생이야. 그것도 몰라?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학교 다니면 다 큰 거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애 입에 밥이나 쑤셔넣고 이를 닦았는지 숙제는 했는지 묻고 또 묻는 그런 짓? 그래, 그런 거 바란다. 왜? 좀 해주면 덧나? 매번 나 혼자만 일을 하잖아. 집안일부터 애 보는 것까지. 나도 일해. 당신처럼 나도 일한다고. 누가 일하라고 등 떠밀었어? 막말로 내가 당신보다 벌면 더 벌어. 그래서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 집에서 쉬라고 한 거고. 예전이야 남자가 가장이고 가족들 부양하는 책임이 있었겠지만 요즘은 아니야. 능력이 우선이고 남자들도 얼마든지 집안일 할 수 있어. 다른 남자들은 이런 말 들으면 춤이라도 추면서 감사하다고 했을걸? 배부른 소리 마. 나도 감사해. 나도 고맙다고 하고 싶고. 근데 왜 매번 얼굴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내가 바라는 건 당신이 가족에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는 거야. 내가 집안일하고 가정주부가 된다고 해서 당신이 덜 바빠진다면 100번도 그랬어. 근데 아니잖아. 내가 일 그만두고 애 전적으로 보는 순간 당신 분명히 더 일 늘리겠지. 그나마 지금처럼 보는 것도 불가능해질 거고. 내 말이 틀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애 엄마면 엄마답게. 제발 좀 짜증나게 굴지 마. 애 엄만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집구석에 박혀있으면서 재활용 분리수거 할 때만 나갔다 오는 그런 여자여야 해? 아님 온종일 떠드는 건 시집살이 이야기에 남편 험담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 누가 그렇다고 했어? 일을 해도 적당히 하라는 거잖아. 적당히 몰라? 적당히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올라갔지. 적당히 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애엄마도 해야 하겠고 행복한 결혼생활도 해야겠고 남들처럼 적당히 즐기며 놀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직장도 다녀야겠다? 그런 여자들 있어. 그래. 내 주변에도 차고 넘치지. 근데 그렇게 욕심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동료들에겐 민폐고 애들도 늘 불만이고 남편이랑도 사이가 안 좋지. 다 가지려다가 아무것도 못 가진 걸 모르고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등신들이 꼭 있다고. 그런 사람을 내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패급. 그래도 노력은 하는 거잖아. 쉽지 않을 뿐이지. 아니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그런 사람이 될 뿐이야. 그래서 난 선택한 거야. 일에 몰두하기로. 왜?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날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럼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근데 애들 뒤따라다니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면? 자식한테 답답해서 숨 막혔다. 나한테 왜 집착하냐? 내가 당신 꿈이나 이뤄주려고 태어난 줄 아냐? 이런 소리거든. 그래서 난 나랑 내 일을 선택한 거야, 현명하게.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이렇게 이기적으로 당신만 생각할 건 왜? 당신이야말로 나랑 왜 결혼했어? 언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멋지다며. 다른 것도 잘하길 바란 거야? 근데 어쩌니? 일도 잘하면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은 장담하건대 없어. 꿈 깨. 두 분은 늘 아슬아슬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갈라서셨죠. 당연히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고 가끔 연락은 했지만 그 뒤로는 어머니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없으니 날개라도 단 것처럼 일에 빠져 살았던 거죠. 반면 아버지는 무척이나 힘들어하셨어요. 아버지는 이혼 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쭉 혼자 사시다가 이른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그 뒤로 꽤 오랜 시간 혼자였던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빨리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대학 나와 취업 후 돈을 모아야 했고 남자들도 이른 결혼은 바라지 않더군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어느새 30을 넘긴 거죠. 그러다 아는 지인에게서 사촌형이라며 소개받게 되었고 그게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미국 교포로 아주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님 두 분이 한국 사람이라 한국어도 유창한 편이었죠. 저와 가치관이 비슷했고 말도 잘 통했기에 짧은 시간 안에 우린 연인이 되었어요.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로는 쭉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말이죠. 이에 저는 불만이 많아졌고 하루는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만난 건 겨우 20일이었고 연락하고 지낸 것만 1년이야. 한국 다시 돌아온다더니 돌아오지도 않고 있고. 솔직히 말해줘.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거지?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나 너무 돌아가고 싶지만 우리 엄마가 반대가 심해. 사실 우리 엄마 내가 한국 가는 거 너무 싫어하셔. 혼자 계시면 아무것도 못하기도 하고. 그럼 어쩔 수 없지. 가족들이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대로 계속 우리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아. 너한테도 말했지만 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거든. 알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지혜 너가 오는 건 어때? 미국에서 생활해보고 싶지 않아? 난 너랑 결혼하고 싶거든. 한국은 아이들 많이 낳기 힘들고 키우는 것도 여기가 훨씬 좋아. 무엇보다 우리 같이 있을 수 있잖아. 너도 들어봤겠지만 미국은 가족이 가장 우선이고 가족과의 시간이 일보다 더 중요하지. 입양 문화도 얼마나 발달했는데 너도 그건 알지?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너만 좋다면 여기가 너한테는 더 맞을 거라고 봐. 어때? 여기 일을 다 포기하고 가야 하는데 솔직히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언어 문제도 있잖아. 읽는 건 어느 정도 해도 현지인처럼 말하는 건 힘들고. 내가 버는데 무슨 상관이야. 뭐 정하고 싶으면 적당히 취업되는 자격증 같은 거 따서 와도 되고. 물론 부담은 가지지 마. 이미 난 집도 있고 넓은 정원이 있고 여긴 정말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거든. 우린 여기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어. 약속해. 저는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저는 모든 걸 버릴 각오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뒀고 네일아트 자격증과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네일아트는 생각보다 금방 배우게 되었는데 영어는 좀처럼 하기 힘들어서 시간이 더 필요했죠. 문제는 남편이 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발 좀 빨리 좀 오면 안 될까? 벌써 기다린 게 몇 개월이야. 그래도 막상 가면 영어를 진짜 배우기 힘들 것 같기도 해서.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단순하게 생각해.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순 없다는 거 알잖아.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한국적인 사상도 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오케이? 이전부터 남편은 제 성격 자체를 한국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한 고민도, 미국에 가기 위한 준비도 촌스럽다고 생각했죠. 저 역시도 제 성격이 너무 신중하고 생각이 많은 걸 알기에 최대한 가볍게 생각하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막상 그곳에 올라갔을 때 제 생각과는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일단 가장 먼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웨딩드레스부터였습니다. 제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중고 마켓에서 구한 오래된 드레스를 수선해서 입어야 했어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세탁소로 시어머니와 함께 갔죠. 그곳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거 너무 큰 걸 산 거 아니야? 빅 사이즈라고. 심지어 천도 너덜거리는데 이런 건 세탁해도 얼룩이 생겨 하얗게 만들기 어렵고. 그러니 차라리 다른 제품을 사는 게 어때?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대답했죠. 대충 줄여서 입으면 그만이지. 얘가 가슴이 작은 걸 어째? 저렇게 빈약해서야. 미국 여자들은 가슴은 과일 접시만한데 얘가 국그릇만한 게 문제지. 어차피 다른 곳에 가도 안 맞을 거고 돈만 더 쓰는 거 아까워. 그러니 짱짱하게 줄여줘. 어느 정도 구색만 갖추면 되니까. 뭐? 아이 그래도 이건 좀 그런데 새 신부한테 너무하네. 새 신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간단한 약혼이지 뭐. 결혼이 아니라 약혼? 아이 살아보고 결정. 미국 스타일로 우린 간다 이거야. 미국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한국인은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 듣기도 싫고. 로마에선 로마법 따르는 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엔 안 맞지. 특히나 애들 결혼인데. 난 그거 아니라고 봐. 혼전 동거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도 받아들여야지. 그 말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결혼이 아니었다는 것부터가 너무 놀라웠죠. 무엇보다 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 전 그걸 남편에게 따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결혼 같은 약혼이라는 식으로 둘러대더군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명백하게 날 속인 거고 난 동의한 적 없어.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죠. 화내지 마. 미국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한국적인 사상은 버리라고 했지. 자기야, 우리 둘 고작 20일 받고 1년 동안 연락만 했어. 서로를 어느 정도 알지만 더 알아가야 할 시간이 필요해. 결혼식을 하면 더 친해져? 무조건 함께야? 이혼 안 할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연애와 결혼은 달라. 그래서 한국에 이혼하는 사람 많은 거고. 그야 그렇지만 내가 말했잖아. 난 결혼이 꿈이라고. 꿈이니까 더 신중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서로 알아보는 시간이야. 그러기 위해서 동거는 필수라고 봐.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러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땐 어쩌려고? 미국은 애 둘, 셋 낳고도 결혼 안 하는 사람 많고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난 아이가 생기면 바로 결혼할 거야. 그 전까진 진짜 가족 되는 일, 그걸 준비하는 과정 뭐 그렇게 생각해줘. 우린 잘 지낼 거고 진짜 가족 될 테니까. 그래도 난 결혼을 하는 줄 알고 이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버렸는데?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 약혼식이지만 결혼식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너도 그냥 서류만 좀 미룬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보통의 부부처럼 살면 되는 거지. 지금이야 좀 혼란스럽겠지만 시간 흐르면 너도 이런 형식들이 나쁘지도 않다 생각될 거야. 한국을 떠났으니 이제 미국인처럼 사는 것뿐. 어때? 심플하지? 결국 저는 그 너덜너덜한 드레스에 오래된 교회에서 결혼식을 치러야 했죠.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제가 사비로 비행기표를 끊어줬고 어머니 역시 초대했지만 바쁘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해서 남편의 친구들, 직장 동료, 그리고 시부모님들의 지인들만 참석한 채로 초라한 결혼식을 치렀죠.
불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함께 살면서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됐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시어머니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결혼하고 가장 처음 시어머니가 제게 시킨 건 잔디 깎는 일이었죠. 그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있었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잡고 호소를 했습니다. 망할 인간들. 내 집에 내 잔디를 기르든가 말든가 지들이 무슨 상관인데 지랄들인지 모르겠다. 한국인이었으면 확 들이박아버렸어 내가. 미국은 규정이 있으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신고하면 벌금도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난 몰랐잖아. 지들이 와서 매번 떠들다 가는 걸 보고 내가 뭘 알아. 경고장인지 뭔지가 왔다는데도 내가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벌금 폭탄 맞았잖니. 어쨌든 너도 우리 집안 식구가 됐으니 여기 잔디 관리는 알아서 해. 집도 코앞이니 옮겨 다니면 되겠다. 어? 제가요? 저는 잔디를 깎아본 적이 없는데 차라리 그이한테. 그이? 그이가 뭐야? 제이슨 정이라고 몇 번을 말하니? 내 이름도 엠마야 엠마. 너희 시아버진 데이비드. 내 앞에선 어머님 아버님 해도 남들 앞에선 하지마. 촌스럽다고 했잖니. 그리고 우리 제이슨은 일하잖아. 나도 가게 일 돕고 결국 지금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너밖에 더 있니? 그러니 내가 시키는 건 네네 하면서 해. 덕분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잔디라는 걸 깎아야 했는데 그것도 10인치 정도 짧게 유지해야 하기에 주기적으로 해야 했죠.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잔디를 방치하게 되면 뱀이나 쥐의 서식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강제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그리고 바로 2블록 떨어진 시댁까지 잔디를 깎고 다녔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급하게 불러서 가봤더니 요상한 기계들을 쥐어주시더군요. 이게 다 뭐예요? 한국에서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사왔지. 부항이랑 뜸기, 그리고 수지 침에 쓸 것들. 어머님 그런 것도 할 줄 아세요? 내가? 난 당연히 못하지. 이건 네가 배워야 하는 거야.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죠. 제가요? 저는 이런 걸 실제로 본 것도 처음이고 해본 적도 없어요. 다 배우면서 느는 거지. 그런 거야. 안 그래도 몸이 안 좋고 힘들고 나이가 있으니 여기저기 안 쑤신 곳이 없어서 그래. 넌 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금방 배우지 않니?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배워봐. 알았지? 어머님, 저는 자신이 없는데 그냥 병원에 가시면. 병원? 너 미국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 줄은 알아? 이래서 한국에서 며느리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 미국 애들은 다들 이렇게 살아. 어디 하나 부러지고 피가 철철 나서 손도 못 쓸 때 가는 게 병원이야. 한국처럼 몸 좀 쑤신다고 병원 다니면 거지 되는 거야. 그러니 너도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다 쓸 수 있거든? 넌 안 아플 것 같니? 언제까지 젊겠어?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잘못하면 진짜 큰일이 날 텐데 큰일 안 나게 꼼꼼하게 하면 되는 거지. 너도 나이 들어봐라.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서 절이라도 할 테니까. 얼른 가지고 가서 익혀. 책도 사다 뒀으니 보고 다음 주에 검사할 거야. 어쩔 수 없이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익히고 사용법과 주의사항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일단 시키니까 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미국인으로 살아라, 로마법을 따라라 하시더니 막상 결혼을 하니 누구보다 한국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김장김치를 담아달라, 슈퍼에 대신 다녀와 달라, 김치찌개를 끓여라, 매일이 고달팠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걸 했던 건데 남편은 질색을 하더군요. 아이씨, 김치 냄새. 오늘 또 이 집서 한국 음식 했어? 제발. 여기 미국이야. 내 친구들도 놀러 오고 할 텐데 동양인 사는 티를 꼭 내야겠어? 나도 그러기 싫어. 근데 매번 오셔서 하라고 하시잖아.
당신도 알잖아. 이게 따로 사는 거야? 솔직히 시댁살이랑 다를 게 없어. 어머님이 우리 집 열쇠까지 다 가지고 계시고. 당신 아니고 제이슨.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그냥 싫다고 해. 미국식으로 싫으면 싫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거절을 안 하는 게 잘못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다음날 찾아온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최대한 좋게 말하면서 남편이 너무 냄새를 싫어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어디서 우리 제이슨을 걸고 넘어져?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치료 좀 해주고 밥 좀 달라는 게 불만이야? 너 어차피 미국 사람 아니고 한국인 아니니? 한국인이면 국에 찌개 먹는 거 똑같고 그럴 때 숟가락 젓가락 놓는 게 힘든 일이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솔직히 너 아니라고 해도 미국에 사는 교포랑 결혼할 여자들 널리고 널렸어. 모르긴 몰라도 미국 살게 해준다면 전 재산을 다 들고 와서라도 하겠다고 할 거라고. 근데 넌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니? 너가 여기서 뭘 했어? 돈을 벌어왔어? 아니면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래? 그래서 최소한으로도 할 수 있는 것만 시킨 걸 그것도 못하겠다고 우리 제이슨한테 쪼르르 잃은 거니? 뻔뻔하게 우리 제이슨이랑 데이비드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주짓. 우리 집은 절대 놀고 먹는 사람 없다. 그것만 알아둬. 남편은 미국식을 강요하고 시어머니는 본인 유리한 것을 강요하니 그때부터 저는 그냥 반은 포기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 저희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던 필리핀 여성과 친해졌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인사를 나누는 게 전부였지만 그 무렵 제가 잔디깎기를 완벽하게 할 줄 알게 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진 겁니다. 저는 그 집 잔디를 깎아주고 그 친구는 제게 영어를 가르쳐줬죠. 기본적인 생활 영어부터 일을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까지 달달 외우는 무식한 방법이긴 했지만 덕분에 실력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도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설마 또 그 필리핀 여자 만나고 온 거야? 너 그 집에서 종살아? 종살다뇨. 그냥 서로 도움되는 걸 해주는 거죠. 영어 배우고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영어 잘하는 미국인이 길거리에 치이고 치이는데 굳이 필리핀 그쪽 사람한테 영어를? 기가 차서. 걔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니? 더구나 필리핀이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필리핀. 어디 거지처럼 가난한 나라 애들한테 쪽팔리게. 남편, 아니 제이슨은 시간이 없고 주변에 딱히 배울 것도 없잖아요. 얼른 일 시작하려면 빨리 배워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필리핀 분은 능력도 있고 돈도 많아요. 돈이 많아? 나라 평균이 중요한 거야. 구질구질하게 남의 나라에서 일하는 외노자들 중에 절반은 중국이고 절반은 필리핀 애들이야. 근데 네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배운다니. 넌 자존심도 없어? 하필이면 수준 떨어지게. 차라리 내 친구들한테 배워라. 걔들도 잘한다. 당연히 시어머니 친구분들에게 배우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죠. 제가 부항을 뜨고 수지침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댁은 시어머니 친구들로 늘 북적거렸지만 다들 한국말만 했거든요. 부항 떠달라, 뜸 떠달라,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면서 말입니다. 당연히 영어 실력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은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음식 솜씨였죠. 그분들은 치료가 끝나면 서로 먹고 싶은 걸 말하기 바빴고 저는 요리까지 대접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나 뒷정리까지 제 담당이 되었고 집도 가까우니 피할 수도 없었죠. 하루에 평균 15시간을 함께 있었으니 따로 살긴 했지만 시댁살이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했죠. 시부모님 공경하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아이를 꿈꿨던 제가 부끄럽게도 도망을 친 거였습니다. 다행히 얼마 만에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 어찌나 식은땀이 뻘뻘 나던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헌데 의외로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영어 실력은 쑥쑥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4년차가 되었을 때 코로나가 장기화되었고 동양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실직자 신세가 되었지만 더는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개받게 된 같은 한국 사람과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친구에게 저는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듣게 됐죠. 당연히 알지. 여기 한인 커뮤니티가 얼마나 좁고 소문이 빠른데. 너희 시아버진 슈퍼 운영하시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꽤 큰 회사 임원이었다고 들었어. 우리 아버님이? 진짜야? 넌 전혀 몰랐어? 그야 남편도 말을 안 했고 시아버님이 워낙 말수가 적으셔. 바쁘시기도 하시고. 하긴 나도 말을 나눠본 적 없네. 뭐 종종 같은 한인끼리도 교류꺼려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의외로 한국인들이 한국인한테 사기치는 일도 꽤 있고. 그럼 내 남편은? 혹시 아는 거 없어? 제이슨이라고.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난 부부 사이에 끼고 싶지는 않아. 저는 말을 아끼는 그 친구에게 그간의 일들을 설명했고 결혼 후 남편의 달라진 부분에 대한 것도 털어놨습니다. 일단 남편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돈을 잘 벌지 못했어요. 마트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사원으로 일을 했는데 고작 두 사람 생활하는 돈도 빠듯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시아버님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고 아이를 누구보다 가지고 싶어하는 저를 밀어내기까지 했습니다. 돈 때문인가 싶어서 제가 돈을 벌면 다 해결되리라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더군요. 피곤하다며 피하거나 괜히 싸움을 걸어서 잠자리를 피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죠. 실은 제이슨 걔 매일 저녁에 일 끝나면 한 여자랑 어울려 다녀. 꽤 오래됐어. 한 7년? 뭐? 7년? 그냥 친구라거나. 친구는 무슨.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약혼자와 진지하게 동거 중인데 그렇게 매일 친구를 만나진 않아. 더구나 그 여자 한국인이야. 유학생인가? 취업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저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바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다는 것만 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이런 소문까지 있더라는 식으로요. 제가 상상했던 반응은 당황스러움이었지만 남편은 어깨만 으쓱할 뿐 별일 아니라고 했죠. 그게 별일이 왜 아니야?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도 내내 그 여자랑 붙어 다닌 건데. 친구야 친구. 미국은 원래 친구랑 그렇게 해. 가벼운 포옹이고 입맞춤 정도지. 뭐? 그 말은 스킨십도 했다는 소리야?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붙어 있었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잘하긴 해도 문해력이 부족한 남편 혼자서 추측하고 이실직고 했던 거였어요. 저는 눈이 돌아버릴 것 같았죠. 그때 잠깐 남편은 당황하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촌스럽게 좀 굴지 마. 여기 미국이야. 잊었어? 한국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긴 달라. 헤어진 전 연인, 이혼한 부부도 친구가 되는 곳이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친구는 그냥 둬.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포옹이나 입맞춤도 작별 인사 같은 거였고. 지금 결혼한 내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라고 편드니? 뽀뽀까지 해놓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심지어 그 태도는 뭐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모자란데? 난 떳떳해. 그리고 내가 누굴 만나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너한테 말할 의무 없어.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우린 심지어 진짜 부부가 된 게 아니잖아. 알아가는 단계라고 해야 정확하지. 알아가는 단계? 언제는 부부나 다름없다며. 그래서 결혼식도 한 거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런 거라며. 근데 이제 와서 뭐? 그리고 너 내가 시어머니가 시키는 건 뭐든 하고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고 있는 것도 알면서도 그냥 뒀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언제 하라고 했어? 난 거절하라고 분명 말했고 선택한 건 너야.
그래놓고 내 책임으로 몰고 가면 좀 그렇지. 아이, 그리고 나만 약속 안 지켰어? 시부모님 공경하면서 살겠다며. 근데 왜 날 의심하고 울 어머니가 부탁한 일을 시집살이로 치부해? 남편은 그렇게 말한 뒤에 불만을 아주 빠르고 낮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욕설이 섞여 있는 걸 그나마 걸러서 해석하면 대충 사람을 돌게 만드는 미친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 역시 영어로 싸우기 시작했고 남편은 제 영어 실력에 흠칫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여자친구만 두둔했던 겁니다. 참다 못한 저는 밖으로 뛰어나와 정원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죠.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당장 만날 사람도 없고 미국의 밤거리는 위험해서 어디론가 갈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성큼성큼 다가왔죠. 놀라지 마라, 나야 나. 아버님? 아니, 데이비드. 그놈의 데이비드는 무슨. 됐고 아버님이라고 해. 나도 그게 좋다. 넌 무슨 일이 있구나. 울었니? 왜? 내가 가서 한 소리 해줄까? 그냥 좀 복잡해서요. 힘들기도 하고. 힘들겠지. 아무리 미국 좋다 하지만 내 고향 내 나라가 최고야. 나 역시 그곳에 두고 온 친구들 내 형제들 생각하면 마음도 안 좋고. 네 마음 난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너 기분 좋아지라고 우리 집 비밀 하나 알려줄까? 비밀이요? 그래. 사실 내 아들 이름은 정병식이야. 병식. 내 마누라 이름은 박순자고. 그래서 미국 이름을 그렇게 고집하면서 쓰고 다니는 거다. 웃기지? 엠마, 데이비드, 제이슨 좋아하네. 난 마누라랑 싸우면 무조건 박순자라고 부른다. 그럼 내가 이기거든. 너도 써먹어봐라. 병식아, 이렇게. 전 울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죠. 그렇게 두 사람 다 이름에 집착을 하던 이유가 촌스러운 이름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풀렸고 저는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하게 됐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아버지는 한국 이야기를 듣는 걸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뭘 하는지, 어떤 게 유행인지, 많이 발전을 했는지 같은 걸 물으셨죠. 가장 놀라셨던 것은 서울의 지하철 노선 수였고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수병이야. 미국이란 나라를 안 사람이 워낙 좋아하니 그냥 참고 살지만 난 도통 미국이 적응이 되지 않아. 내 아들이 저렇게 장성할 때까지 살아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 내가 여기서 있는 건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고 내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지. 결혼하고 한참 뒤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시아버님이 해주신 거였습니다. 그나마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는 손을 벌리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의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쉬고 있는 저를 부려먹었던 거고요. 어쨌든 시아버님의 속사정을 듣고 나니 생각이 더 많아졌죠. 이대로 여기서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며칠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저녁에 이모에게 연락이 왔죠.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 말입니다. 정신없이 비행기를 알아보고 일단 혼자라도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제이슨한테 들었어. 너 한국 가겠다고? 꼭 가야겠니? 난 한국 들어가는 거 싫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얼른 나중에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공항과의 거리가 있어서 바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차키를 빼앗더군요. 나 무시하니? 한국 가는 거 싫다고 했잖아.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난 모르겠고 오늘 약속이 있다고. 가야 한다고 분명 말했잖니. 그리고 너도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지. 근데 너희 엄마가 죽었다고 먼저 한 약속을 깨는 건 어느 나라 법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예요.
너 엄마랑 사이 안 좋다며. 그러니까 결혼식도 불참한 거 아니니? 너도 그럼 적당한 시간에 가도 상관없지. 갑자기 죽었다고 갑자기 효녀라도 될 생각이야? 어쨌든 약속은 지켜. 너 이제 일하는 것도 코로나인지 뭔지 때문에 잘렸잖니? 비행기 값도 없지? 제 돈으로 했어요. 제가 번 돈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니? 설령 네 돈으로 비행기 끊었다고 해도 결국 돌고 돌면 그게 다 우리 제이슨이랑 데이비드 돈일 텐데. 할 일은 하고 가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를 약속 장소에 태워드렸는데 결국 비행기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공항에서 무려 10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뒤늦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병원에 급하게 도착을 했지만 이미 장례는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모가 절 보더니 한참을 우시며 이내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너희 엄마 너 기다리다 그렇게 갔어. 알어? 아무리 화가 나도 임종은 지켰어야지. 임매정한 거사. 그게 무슨 말이야? 교통사고라며 이모. 우리 엄마가 살아있었어? 그래. 의식 돌아왔을 땐 널 찾더라. 그래서 내가 바로 연락했어. 근데 너희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고. 뭐? 어머님이? 너 설마 못 들었니? 그래서 그런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난 네가 너희 엄마한테 감정이 안 좋아서 안 오나 했어. 차가 전복됐는데 불이 붙었어. 그래서 큰 화상을 입었지. 발작에 쇼크까지 와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 넘기며 너 기다렸고. 언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래. 많이 후회했다고. 그게 우리 언니 마지막 유언이었다. 이모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전달은 해주겠지만 워낙 사이가 안 좋았으니 더 이상 전화로 강요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이모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제게 더 전화를 못했던 거고, 반면 전달을 못 받은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죠. 하지만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장례와 사망신고가 막막해서 제게 다시 연락을 했던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이를 갈았어요. 너무 분해서 복수라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 문득 이모에게 물었죠. 이모부 바람나 이혼했을 때 복수했어? 했지. 아주 그냥 머리털을 몽땅 뽑고 무릎까지 꿇려서 싹싹 빌게 했거든. 저는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머리털을 뽑는 상상을 했고 바로 포기를 했습니다. 대단하네.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땐 나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거 아니더라. 복수가 아니었다고. 내 앞에서 울고 짜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러더니 결국 다시 붙어먹었어. 내가 이혼하자마자 둘이 좋아서 같이 살더라. 난 말이지, 그냥 그 인간들에게 넘을 수 없는 역경이고 난관이었던 거야. 오히려 더 좋아 죽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리고 딱 1년 살다 끝나더라. 왜? 사랑이 식었어? 아니, 돈이었어. 전 남편이 사업 쫄딱 말아먹었거든. 최고의 복수는 돈줄을 끊는 거라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잖니. 머리털 뽑고 욕하는 거? 잠깐은 좋겠지. 하지만 길게 보면 돈만큼 확실한 복수가 없어. 아주 센 거지로 만들어서 한겨울에 거리로 내쫓아봐. 그 불타던 사랑도 음식처럼 차게 식을 테니. 그게 진짜 복수지. 저는 이모의 조언대로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상으로는 결혼한 것도 아니라 위자료 받을 방법도 막막했고 시어머니나 남편의 돈줄을 막는 것도 불가능했죠. 왜냐면 시어머니는 가끔 가게 일을 돕긴 해도 돈을 번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남편 역시 시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시아버지만 빼돌리면 복수가 완성되겠구나 싶었죠. 그 집의 유일한 돈줄이었고 향수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으니 어려울 게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 오랜 시간을 가족들을 위해 싫어하는 미국에서 사는 걸 보니 불가능할 것도 같았습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의문점이 생겼죠. 왜 시어머니는 미국을 고집하는 걸까?
아버님이 대기업 임원이었다면 여기서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아들의 교육을 위해? 그렇다고 하기엔 남편의 학력과 직업만 봐도 그런 류의 이민이 아닌 게 확실한데 심지어 어머님은 한국 음식만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과만 어울리면서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아. 분명 다른 이유가 있구나. 저는 결국 그 의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들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본명, 그리고 고향과 나이로만 의뢰를 했죠. 미국으로 오래전 터전을 옮겼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될 거라고는 했지만 고작 4일 만에 저는 시어머니가 감추고 있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가 아닌 박영태라는 남자의 아들이라는 걸 말이죠. 실제로 저는 그 말을 믿지 못해 남자를 직접 만났는데 의심할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는 저희 남편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매며 눈이며 다른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붕어빵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님의 가게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렸죠. 처음에는 당연히 믿지 못했지만 제가 그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자 눈물까지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읽어온 모든 걸 버리고 한국을 떠나면서까지 지켰던 가족에 대한 부정, 자신의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무척 힘들어하셨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까지 상처를 주는 이 복수를 꼭 해야 했을까? 양심이 찔리기도 했죠. 유일하게 저를 인간처럼 대해주신 분이었기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헌데 아버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아가, 난 괜찮다. 난 괜찮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 떠나. 하지만 아버님, 제가 괜히 말을 했다는 생각만 들어서요. 아니, 한국으로 돌아갈 명분 아닌 명분도 생겼으니 이참에 정리하고 돌아갈 생각이다. 물론 이제 와서 이 나이 먹고 잘잘못 따져 뭐 하겠니? 그저 아내가 용서를 빌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나도 다신 보진 않을 생각이다. 아들은 아무 잘못 없으니 내가 책임질 거고 대신 나도 하나는 시험해봐야겠다. 네가 나 대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시아버지가 요구한 것은 딱 하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속마음을 듣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제게 통화 중을 유지하며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화 버튼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손에 쥐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마침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와 있었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제게 한국에 다녀오면서 빈손으로 왔다고 투덜거려서 저는 빈손이 아니라는 말과 동시에 남편의 친부 사진을 들려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더니 사색이 되어 제게 삿대질을 하더군요. 너 이 쌍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쫓겨나고 싶어서 그래? 지금 이따위 걸로 날 협박해?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내 뒷조사했어? 설마 네 엄마 뒤져서? 야! 네 엄마 죽은 게 내 탓이야? 교통사고인가 뭔가로 불타서 죽은 게 내 탓이야? 그깟 것 좀 늦으면 어때서 이런 짓까지 하면서 날 괴롭히니? 일찍 간다고 불타 죽은 게 덜 아프다니? 저는 너무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죠. 진짜 미치셨어요? 사람이 어쩜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내 엄마가 임종 직전이라는 거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실 수가 있냐고요? 사람 맞아요? 미쳐? 어머, 지금 시애미한테 미쳤냐고? 제이슨, 이거 하는 꼴 봐라. 지금 인연이 우리 협박하는 거 보고도 몰라? 이거랑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있더니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이내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순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착각이었죠. 남편은 제게 부탁하듯이 제 손을 잡곤 말하더군요. 지혜, 우리 아빠한텐 말하지 마.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그 부분은 우리 결혼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아빠가 알면 우리 생활은 어쩔 거고 당장 이 집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참아. 지금 우리 엄마가 한 말은 있고, 자기야. 뭐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생부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너무한 거 아니야? 평생을 한국을 그리워하던 분이었어. 그런데도 두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고. 어쩜 그렇게 잔인해?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 너가 그런 비밀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아빠는 평생 우리 엄마랑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야. 그러니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야 아빠가 행복한 거고 아빠를 위해서라고 생각해. 이제 알겠다. 당신의 행복이라는 기준은 혼자만 행복하면 되는 거였어. 당신이 아니고 제이슨! 아까부터 계속 당신 듣기 싫어! 내가 몇 번을 말해! 저는 배를 잡고 웃다가 고개를 들었죠. 제이슨 좋아하시네. 뷰씨가 정신 똑바로 차려. 제이슨? 엠마? 뷰식이랑 순자씨 작작들 좀 하세요. 둘 다 심플하고 쿨한 거 좋아하면서 왜 본명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감춰요? 촌스럽게. 아, 너 그런 말도 했잖아. 미국 마인드로 전 연인 이혼한 사람이랑도 친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집 주소로 가르쳐줬어. 누구한테? 너 생부한테. 여권 만들고 바로 달려오겠다고 하더라. 참고로 그 사람은 백수야, 백수. 우리 아버님처럼 능력이 없다 이거지. 제 말에 시어머니는 발작하듯이 일어나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죠. 이 망할 년이 기어코 우리 가족들을 박살내려고. 박살낸 건 어머님이잖아요. 바람이나 피우고 남편 속인 주제. 저도 대꾸하며 같이 머리채를 잡았죠. 그리고 그때 시아버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살면서 한 번을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었기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놀라서 행동을 멈췄죠. 데이비드, 여긴 어떻게 왔어? 일단 우리 나가서. 망할 데이비드 소리 좀 그만해. 나 둘 다 알고 있었다는 거 다 들었어. 나 새아가랑 통화 중이었어. 설마 했는데 병식이 너도 날 속인 거였어? 그래도 난 두 사람 믿었고 적어도 잘못을 빌면 용서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래? 어쩜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해? 여보 제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인간이 협박을 했고 당신이랑 우리 애 지키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었어. 그리고 당신도 잘 생각해봐. 우리 여기 이제 적응했잖아. 여기서 장사도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뭘 더 하려고. 이러지 마, 데이비드.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난 그저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현실. 당신이랑 나 이혼하면 위자료 액수 감당할 수 있어? 여긴 불륜, 바람, 다른 사람의 아이 이런 건 신경도 안 써. 그럼 그 돈으로 한국서 살 수 있겠어? 제대로 된 집 한 채 구할 수 있을까? 뭐 집은 되겠지. 근데 생활은 어쩔 거야? 한국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아. 그러니 제발 좀 넘어가자. 우리 사랑 타령하긴 늙었어, 여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는 그 말에 몸에 힘이 빠진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거들더군요. 아빠, 엄마 말이 맞아. 생부는 그냥 생물학적인 건데 우리 심플하게 생각하자.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예전에 대기업 임원이었지 지금 한국 가면 그냥 늙은 할아버지야. 누가 반길 거라고 생각해? 친척? 오히려 짐스럽다고 생각할 거고 아빠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할 거야. 일은 뭐 할 건데? 폐지라도 줄게?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살던 것처럼 살아. 그때 저는 준비해둔 복수의 카드를 꺼냈죠. 내가 반겨. 여기서나 돈 못 벌었지. 나 한국에선 잘 나갔거든.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상가 건물까지 남겼네. 그리고 아버님 노후 제가 책임질게요. 상가에 자리 하나 드리죠. 물론 평생 공짜, 무료로 임대할 거고요. 그러니 저랑 같이 한국 가요. 저는 한 번 한 약속은 누구처럼 깨지 않으니까. 그게 진심이니? 네, 이게 제 진짜 복수거든요. 온전히 한국 생활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같이 가요. 이 끔찍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지 말고. 늘 그리워하던 한국으로 저랑 가요, 아버님.
잠깐 고민하던 시아버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 두 사람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죠. 저와 시아버지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도 그럴 게 두 사람 다 생활 전반을 아버님에게 의지하고 있었기에 놓칠 수 없었던 겁니다. 데이빗, 아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인간이랑 정말 딱 한 번 실수였어. 진짜야. 아빠, 나도 몰랐어. 엄마가 나중에야 말한 거야. 난 진짜 억울하다고. 시아버님은 그걸 보고 픽 웃더군요. 됐고, 둘 다 어디 나 없이 잘 살아봐. 난 가게 정리하고 미국 떠날 테니까 잘 해보라고. 그 생분지 뭔지 불렀다니까. 그렇게 새 식구 오순도순 살면 그만 아니야. 시아버님이 단칼에 거절하니 남편은 제게 다시 매달리더군요. 여보, 우리 좋았잖아. 결혼하자. 결혼식도 다시 해. 아이 낳고 키우고 또 건물 팔거나 아님 유지하면서 월세 받아서 생활해도 좋겠다. 솔직히 여기서 공부하면서 산 거 아깝지 않아?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좀 더 살면 얼마나 좋아. 병식아, 난 옐로카드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무려 7년이나 뒤에서 만나고 있는 그 여자랑 어디 한번 잘해봐. 근데 걔도 아니? 너 시아버님 빼면 거지나 다름없다는 거. 그리고 동거해보니 알겠어. 넌 절대로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좋은 남편이 될 수도 없는 개새끼라는 거. 여보! 내가 왜 병식이 너 여보니? 알아가는 단계였다가 이제 알기 싫은 그런 관계지. 꺼져! 아버님이 미국 생활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호텔이나 친구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미국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죠. 유명한 관광지도 찾아갔고 미국서 2년이 닿은 친구들과 놀기도 했고요. 하지만 거기서 무엇보다 재밌었던 것은 제가 초대한 남편의 생부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그 남자를 제가 집까지 친히 태워주기까지 했는데 그 뒤가 정말 가관이었죠. 술 먹고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 그리고 이웃 주민들과도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웃에 살던 사람에게 듣게 되었는데 제가 없으니 또다시 잔디를 방치했던 거였죠. 그렇게 얼마 뒤 저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고 뒤이어서 사업 정리 후 이혼까지 끝낸 시아버님이 오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약속을 지켰고 현재 아버님은 제가 무료로 임대해준 상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죠. 물론 미국에서처럼 오랜 기간 가게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종종 여유롭게 친구들과도 만나 취미도 즐기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고 최근에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미국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한국으로 쫓기듯이 왔다고 했죠. 그간 돈을 다 까먹은 건지 서울이 아닌 어디 지방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들었고요. 그런 걸 보면 제 복수가 나름 효과가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일들로 인해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죠. 돈줄을 끊어야 최고의 복수라는 것도 그렇지만 가족이란 신뢰와 진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 말입니다. 거짓과 욕심으로 쌓은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진정한 가족은 함께한 시간과 서로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번쯤 가족이라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바쁘고 힘든 하루겠지만 오늘만큼은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